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텃밭 지역에 적용될 국민 추천제 방식도 오늘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 결정에 한숨 돌렸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이재명 대표 부인의 비서를 지낸 인물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우김 전 의원,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 오전에 전략 공천 대상을 추가로 발표를 했고요. 또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서초 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추천됐고요. 또 부산 충남 아산시 갑에는 김영석 후보가 단수 추천 전략 공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다른 우선 추천 지역은 강서구 을에는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그리고 영등포 갑에는 김영주 후보가 이제 다 우선 추천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요. 일단은 이 전략 공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현역이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략 공천으로 일단은 신동욱 전 앵커가 단수 추천이 서초 을에 됐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미진했다,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더니 좀 고민이 많았다. 이런 대답을 좀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현역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여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서초을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현역을 일단 컷오프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TV 앵커를 전략 공천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역의 수치를 좀 떨어뜨리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박성중 의원도 윤핵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윤핵관의 그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지난번 혁신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들과 이념적 또 진영적 고리를 같이 하는 인사들을 일단 이렇게 재배치하는 형태로 해갖고 공천은 주되 지금 이렇게 양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물갈이를 하는, 그래서 외연적으로 보면 물갈이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현역의 숫자는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한 결정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번 발표에 대해서? 네, 오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 예고된 지역이긴 했지만 네. 영등포갑의 김영주 부의장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가 된 인사들의 소위 국민의힘의 이삭죽기 공천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게 지역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이 지역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도대체 공천의 기준이 뭐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수 진영을 맹공격했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컷오프 되니까 금세 옷을 갈아입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던 분들이 이제 이재명 심판을 얘기한다면 과연 이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층에 과연 얼마만큼의 소위 그 결속력 이걸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기준 없는 공천이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공천 파동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 컷오프 되니까 바로 국민의힘 가가지고 공천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니까 공천 배제된 게 당연했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공천 파동이 시끄럽고 싫은 이유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싸우는 게 싫은 거지,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자기가 공천 배제됐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민주당 지지층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영주 부의장의 국민의힘 영등포갑 공천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이 공천 파동을 넘기는 또 하나의 명분을 준다. 좀 그런 점에서 양날의 칼의 효과를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이제 그 일부 제가 이제 보수층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보라든지 노동과 관련해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제 똑같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김영주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가치관이 상당히 달랐는데 결국은 이제 총선의 즈음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 영입되어서 지금 이제 공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마 8년 전이었던가?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은 진영 의원, 다선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수적 가치에 상당히 그 천착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용산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는 이제 차치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양쪽이 다 혼란스러운 측면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 게 국민 추천제입니다. 이 국민 추천제와 관련해서 여당 공관위가 강남권과 영남권 한 두세 곳에만 좀 국민 추천제 도입을 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이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좀 컷오프된 현역 재배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일단 두세 곳이면 어느 지역이 좀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이제 강남하고 영남 두세 곳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직 공천 안 된 지역 중에서 예. 소위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이제 그런 지역일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특정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의 그 여권의 물갈이 비율이,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이라기만 좀 여러 곳으로 넓히고 그럴 경우에는 괜히 엄한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을 갖다가 딱 두세 곳 정도로만 아주 간단하게 이벤트에서 소위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잔치를 열어서 그 속에서 공천에서 좀 배제되거나 또 조금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 또는 새로운 상징적인 인물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공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한 어떤 그 집권을 위해서 여당에 이런 쓴소리하는 인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조용한 공천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천한 게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가능하고 또 논란이 없을 만한 그런 인사들로만 제한된 소위 말하면은 국민추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국민추천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오늘 큰 틀에서 좀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분란이나 이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십니까?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끄러워지면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해왔던 공천의 일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권과 영남권 두세 곳에 국민 추천제 도입을 몇 군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엔 많이 하려고 예. 하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군데 했을 때는 시끄럽고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두세 곳만 할 거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현역 의원도 후보로 놓고 검토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잘못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년 전에 민주당은 너무나 많이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은 당선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공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비명계를 전부 날리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의가 친윤계 뭐 윤핵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는 또 챙겨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무리한 억측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걸
걸 지금 아는 거예요. 여당 공간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을 후보로 놓고 검토하는 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현역 의원이 예를 든다면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본인 스스로 경선을 포기했는데 매우 어려운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지 않습니까? 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도 컷오프했는데 아마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른 어려운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과연 이게 시스템인가? 이게 객관적인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현역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당에서 오랫동안 예를 든다면은 친윤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회를 2번 받는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천제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또 비례대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럼 추천을 국민이 한다 그러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 기회를 줬다는 거지? 추천할 기회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한 추천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 국민 추천제라는 것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현역 교체율이 너무 낮다, 요 지적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 국민 추천제도 한 2-3곳 정도 할 것 같고,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요 새로운 얼굴이 부족하다, 요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계가 뚜렷한 거죠.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책은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위기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된 거였고 거기에 걸맞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라고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이번 공천의 결과를 놓고 보면 바뀐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용산에 계셨던 분들 일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과거에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왜 위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번 공천으로 그 위기의 본질이 해소가 됐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공천을 과연 성공한 공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에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할 수 있는 여당. 그런데 우리가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봤듯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할 인사가 아무도 지금 공천받지 못했어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용한 공천, 잡음 없는 공천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선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오히려 거꾸로 독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와서 뭐 국민 추천제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 발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 만약에 안 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천의 기조로 보면은 그런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공천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한계가 보이는 이번 공천 아니냐. 결국은 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했던 야당의 과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공천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제 지적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도 나아가서 이제 비례대표에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방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비례대표야 이제 공관위에서 지도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유권자들이 새로운 인물이다, 신선하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 추천제는 뭐 2-3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임팩이 있을까? 이제 임팩이 있으려면 정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누가 새롭게 들어왔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율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네. 나름대로 공을 이룬 사람이라든지 운동권의 대부라든지 또 누가 있었지? 근데 사실은 그런 새로운 얼굴이 제3자나 또는 유권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상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를 누구로 하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상대당의 공천 문제를 두고 서로 구정물이다, 또 썩은 물이다 비판에 나섰던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이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1대1 TV 토론회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일 양자 TV 토론회를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먼저다. 둘의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수위를 높였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안하는 배경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한동훈 우선 토론이 만들어지면은 이번 선거의 구도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물론 토론에서 국가 정책과 미래 전반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심지어는 법인 카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질문을 집요하게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자체가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선 무렵에 이 양당 대표가 토론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집요하게 토론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형태로 피해가는 근데 이렇게 피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선거 국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차라리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만나주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면 어떨까라는 전술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가 응할 것 같으세요? 근데 토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계속 피할 국리를 만들 텐데 아마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바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거짓말하게 될까 봐 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붙일 개연성이 크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양자 토론하자는 데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말싸움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제일 화두해요.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가 희석돼 버려요. 그럼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피하고 싶은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민주당은 이제 막 공천 파동의 고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토론을 할 경우에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소위 공천 파동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 조용한 공천이냐 요것만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실 있는 토론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다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공천 파동 마무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되면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대장동 그 의혹이 막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국감에 2박 3일 동안 같이 하면서 정면으로 부닥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나는 대장동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다. 이걸 갖다가 정면 돌파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지만 총선이 본격화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꼭
피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서 한번 토론을 벌이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의 최근 어떤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최근 며칠 새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침묵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하잖아요, 정치인이. 예. 그러면은 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역발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두 사람이 토론을 할 때 예. 공격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은 그 양당의 대표들의 토론을 보고 판단하고 싶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일단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나 토론하겠다라고 역제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피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또 공천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이 김혜경 씨의 과거 수행비서인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략 공천이 됐는데 이번 논란 사천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프레임을 내세웠다고 봐요. 사실상 우기기라고 보는데 권양엽 전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 그 캠프에서 하나의 역할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 그분들이 이번에 공천받은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사천입니까? 논리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봐요. 이제 이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남 지역에서 여성 전략 특구에 공천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략 공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앞으로 4년 동안 의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국민들에게 어떤 의정활동을 보여줄지에 가장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꼽는 게 전략공천입니다. 거기에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 전략공천에 적합한 인물이냐, 그런 특징을 가진 인물이냐가 논란의 핵심인 거지. 이것을 그분이 과거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그 역할이 대선 후보 부인의 수행비서였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격가지도 그냥 격가지도 아니고 한참 못 나간 거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전략공천의 핵심적인 그 본질, 이 본질을 가지고 논란이 붙는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뭐 꼭 말꼬리 잡기식의 논란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좀 헛발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민주당도 입장문을 냈거든요. 김혜경과 인연이 없다. 네.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던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지난 대선에서 소위 그 이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그 부실장 뭐 수행비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행비서고 가까웠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그 경력이 그 청와대 비서관 정도였는데 여성 전략 특구로 해가지고선 거기 현직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단수 공천했구나로 이미 인식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뒷북처럼 나오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서툴른가를 보여주는 또 방증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수행실장인가? 애는 그 모 지역구의 의원이 했었는데 요번에 그 의원도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지지도가 상당 부분 이렇게 단단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성 전략 특구로 해가지고 거기에 하필이면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를 했던 여성을 거기다가 공천을 시킨다? 그럼 누가 봐도 전략 특구에 해당하는 그럴 정도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활동이 있었나? 근데 딱 보니까는 활동이라고는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비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천이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유권자나 여론이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사천이다 그러는데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천이다라고 말한 사람보다 그렇게 말했는데 들리게끔 하는데도 속수무책인 민주당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임종석 전 실장의 이제 사실상 당 잔류 발표로 인해서 민주당이 한숨을 돌린 가운데 뒷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임 전 실장이 발표 전날까지도 이낙연 대표에게 탈당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까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실은 어제 저녁 7시까지도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이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아마 당에 남아서 뭐 내년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려고 하나 이렇게 추측도 사람들이 하고 그래요.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해주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패배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대역죄인이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뭔가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때문에 이제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만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성농갑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로 임 전 실장이 이번에 어떤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전현희 후보로서는 이제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 지역에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진행했던 임종석 전 실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적극적인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임종석 실장이 그럴 의사가 있냐라는 거죠. 또 당 지도부에서 그걸 맡길 의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 전현희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이번 공천 파동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돼 왔던 임종석 실장이 왜 배제됐을까? 결국은 경쟁자라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자에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겠습니까? 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총선에 뛰지도 못했는데 선대위원장으로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가 포지션이 지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다만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당에 잔류하는 것 그 자체로서 저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넘어가는 큰 고비를 넘게 만들었다고 보고 지금 뭐 새로운 미래 측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전날까지만 해도 다른 소리 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못 먹는 우물에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독을 하나 푼 거예요. 자, 이런 뒷이야기 너네 몰랐지 하고 딱 풀면은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가 가져오는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의심을 갖다가 하나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할 이유도 없고 또 저는 뭐 사실 확인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건 결국 다 에피소드다. 결론만 본다면 잔류 자체가 갖는 의미가 컸다. 그리고 전현희 후보의 이런 선대위원장 얘기는 뭐 지역의 어떤 당선을 위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잔류로 인해서 민주당이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 전력에 좀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예. 실제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충격파는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한국 정치가 참 얕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이석현 전 의원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말을 바꾼 거 아니야? 이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점잖게 하면서도 말을 바꿨다라는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전날까지만 해도 탈당한다 그러다 고무신을 마치 또 바꾸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얘기합니다. 당대표 도전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은 4개월 후에 당대표 도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그 경각심과 경계감으로 가득 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하려 할 것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지경이에요. 물론 이제 오히려 총선 후에 임종석보다 더 큰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자체가 새로운 미래가 아직까지 텐트를 치긴 쳤는데 그렇게 확대되지 못했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은 아마 당에 남아 있어야 당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그 견제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개파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놓고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했고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재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해줬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탈당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로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잔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동안 친문 의원계의 좌장 역할을 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거의 탈당이 사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란이라든지 분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정도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하는 정도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 공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여파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의 논란에 참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홍영표 전 의원이 그럼 과연 소위 얼마만큼 데리고 나가서 얼마만큼의 여파를 미칠까? 저는 이미 기세가 꺾였다고 봐요.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한다 손 치더라도 그 영향력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미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김영주 의원 같은 공천을 받아버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탈당한 컷오프된 의원들의 소위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희석돼 버렸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우리는 지금 공천 학살을 당했어. 그러고 단체 행동을 했다면은 아마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남을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제 한두 분이 개별 행동했는데 그 개별 행동이 소위 선을 넘는 개별 행동이 돼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소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영표 의원이나 또는 이제 앞으로 탈당하실 분들 이분들의 단체 행동의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과제가 지금 비례대표인데 이제 지역구 공천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비례 공천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역구 공천이야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잡음이 클 수밖에 없는데 비례 공천은 공중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지금 TV 토론을 하자 그랬는지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불출마하지만 지금의 논란을 이런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좀 가라앉혀야 된다. 좀 투명한 공천을 하면 어떠냐? 또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제기를 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그 스탠스를 보면 전략공관위에서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더 길어지면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속도전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치고 나갈 텐데 이거를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총선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 고비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분간 이번 주에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잠시 뒤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게 됩니다. 뭐 일단은 그냥 취임 인사 차이긴 한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나갈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마 총선이 끝나면 이것도 좀 섣부른 예단일 수는 있는데요. 그 조국이라는 인물이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야당에서는 최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비례대표와 관련해 갖고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모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국 혁신당입니까? 예. 그 당의 비례대표 여론이 상당히 이렇게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가 그 뭐 진보 그룹과 함께 통합된 비례대표를 구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향후 지금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과거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이 저렇게 막 무너져 가는데도 속수무책이지만 이 조국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경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